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최진석 작가님,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철학책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이죠. 오늘 함께 할 부분은 관찰과 몰입이라는 제목의 한 챕터입니다. 어떤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할 때 그로써 대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생소함으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대상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라는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우실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선은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관찰과 몰입을 부른다. 독립적인 인간은 대답에 빠지지 않고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고 자신에게만 있는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는 힘 위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정해진 어떤 이론이나 가치관, 어떤 질서에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자기에게만 하는 것, 그 위에다 자신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비로소 독립적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휘되는 그 사람만의 힘이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죠. 그런데 대개는 궁금증과 호기심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 여기 물컵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설명을 저는 여태까지 어디서도 읽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이 물컵을 보세요 라고 말하면 다들 바라보는 동작을 취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물컵 자체를 끝까지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니,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컵을 본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는 보는 능력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선을 물컵에 직접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 물컵을 보지 않고 그냥 저것이 물컵이지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시선이 물컵까지 가서 붙지 못하고 중간에 물컵이지 하고 판단해 버리고는 시선을 이내 거두어 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중간에서 거두어 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다 혹은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어떤 사람은 시선을 물컵까지 갖다 접촉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 매우 대단하죠. 물컵에 접촉한 시선을 바로 거두어 들이지 않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관찰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문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럼 관찰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큰 사람은 관찰을 할 것이고 호기심이 작은 사람은 관찰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관찰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집요함이고 몰입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승패는 자신을 이 몰입의 단계까지 집요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하여 진실하게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집요한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몰입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희가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몰입으로 인해 현저한 성과의 차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성공, 성취, 성장, 큰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느냐 아니냐를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관찰이라는 게 정말 진정 관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컵을 바라보는 그런 사건,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관찰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흔히 관찰한다, 본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 보거나 정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선입관으로부터 서둘러 판단을 내리는 그런 거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살면서 그런 일도 많이 겪잖아요. 이제 경험상 이건 이럴 거야 라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처리해버리거나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줘서 어떤 결과를 알려주어서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은 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나이 들수록 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쩌면 그게 기억력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서둘러 판단하는 것들, 그런 빈도가 높아지고 그런 성향이 일상 속에 자리 잡으면서 어쩌면 그로 인한 판단 미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있는 게 아니었던가 싶네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부분이 좀 아차 하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제목이 익숙함이 생소해지는 순간의 번뜩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이 집요해지면 그 대상도 무너지고 관찰하는 자신도 무너지는 단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가 봐요. 집요하게 관찰을 하다 보면 대상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지는 단계.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과연 있을런지. 익숙했던 대상에서 갑자기 생소한 점이 보이고 그것을 보던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소함과 낯섦 앞에서 우리는 순간 당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깜짝 놀람의 순간에 비로소 철학적 시선이 작동합니다. 시적 상상력과 철학적 깜짝 놀람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절제된 언어로 정련하면 바로 시가 됩니다. 섬이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설명이십니다.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렇게 삼행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명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섬과는 전혀 다른 섬을 턱하니 가져다 줍니다. 섬이라고 하는 거대한 흙덩어리를 지탱하는 물을 시인은 울타리로 묘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울타리네요. 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인 셈이죠. 그런데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세워져 통행을 막으려는 것인데 이 시인이 말하는 물 울타리는 가장 낮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자리한 그 울타리는 또
막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길이 되어 줍니다. 한민복 시인은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섬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섬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또한 섬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궁금증과 호기심을 계속 발동시켜 자신의 시선을 그곳에 갖다 붙였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시선을 갖다 붙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했겠죠. 관찰을 한 것입니다. 또 집요하게 관찰력을 유지했습니다. 관찰력이 집요하게 발휘되면서 시인도 섬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시인도 무너지고 원래의 섬도 무너졌습니다. 시인과 섬은 서로에 대하여 익숙함을 벗고 생소한 느낌을 매개로 하여 마주 섰습니다. 결국 시인은 완전히 새로운 섬을 생산해내었습니다. 창조해내었습니다. 물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가 가장 낮고 울타리가 모두 길이 되는 그런 섬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섬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최초의 섬이자 유일하고도 고유한 섬이 탄생하였습니다. 정말 시라는 거를 시인의 감성과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 잘 아차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감성과 이성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시 수업을 중학교 때였을까요? 고등학교 때였을까요? 그때 시 수업을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은유법 뭐 이런 거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도 좀 이해가 됐었겠죠. 그런데 왠지 지금의 이 마주하게 되는 이 최진석 교수님의 이 설명은 이분이 철학자인지 문학자인지 문학 선생님인지 모르게 정말 가슴에 콕 하고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갤러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왠지는 모르겠고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엄청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엄청난 무슨 게임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자연에 가까이 있는 시간이 더 그런 만족감이 높은 편인데도 이상하게 갤러리 박물관 이런 데는 저를 붙잡아 이끄는 그런 저도 모를 당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예술과 이 철학이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감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아닌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저에게 있던 그런 면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만나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그림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문학도 문외한이지만 왜 그런 예술적인 것들이 저를 당기는 힘이 있었을까?
어쩌면 제가 조금은 이 철학하는 습관이 매우 불완전하였지만 그래도 그런 성향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죠. 아마 이 오디오 클립을 듣고 계신 분도 조금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의 팟캐스트를 또 저의 이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으실 수 없죠. 아마 뭔가 그런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맥락, 뭐 그런 성향들을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흘러 클릭하여서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만히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가만히 그것들을 따라가 보시면 나에게 그것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어 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이런 저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책을 통해 또 이 교수님의 강연들을 통해 조금씩 찾아가고 발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예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술가들이 굉장히 고도로 철학적 사유와 훈련이 온몸으로 그 철학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은 제가 좀 무지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예술가가 그렇게 높은 사상적 경지? 말이 너무 거창하다. 어쨌든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과 사고의 굉장히 높은 차원이 다른 사고, 선각자적인 레벨에서 인생을 관조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회에 주는 그런 잘 드러나지 않는 공기와 같은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감, 영향들이 이 사회와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거였구나. 그 영향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대중들은 그것으로부터 좀 그런 선물을 잘 누리거나 받지 못하는 삶을 택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철학은 경이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조적 차원의 사유가 발동될 때 가장 근저에서 먼저 꿈틀대는 것이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입니다.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인간을 가장 독립적으로 만들고 고독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고 독립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힘, 그것이 궁금증과 호기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탁월함으로 인도하는 원초적인 힘입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지닌 채 진실하게 보고 집요하게 관찰하면 대상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는 상태로 흔들립니다. 이때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던 그런 생소함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것을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을 자초하는 독립적 주체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익숙했던 것을 집요하게 관찰하면
그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의라고 합니다. 경의는 익숙함과 결별하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독립과 고독은 이때 이 경이로운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철학서에 철학은 경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 이유입니다. 이 경이로움 속에서는 가장 익숙했던 것이 가장 생소해집니다. 신의 음성이 가장 익숙한 시대였지만 달레스에게는 신의 음성이 갑자기 어색하고 생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혁명적 관점을 탈레스가 제기할 수 있게 되었죠. 인간의 능력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 가장 익숙한 세계관이던 그 시대에 베이컨에게는 갑자기 그 세계관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가 결정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독립적 주체로 선다고 했을 때 그 독립은 강제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고독이라는 것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즉 기존의 지식과 이론에 근거해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낯설어지는 실험을 감행한다는 뜻이죠. 네, 철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수님 글입니다. 교수님 말씀이고요. 여러분 호기심이 많습니까? 궁금증이 많은가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과 궁금증 덩어리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책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언급된 부분도 이 챕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궁금증과 호기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런 또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궁금증에 깊게 몰두한 그런 분들이 세상의 중요한 발명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게 철학사에서도 철학적인 그 문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경이로움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또 드물었던 그런 경이로움이 어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아름다운 무엇을 본다고, 어떤 놀라운 글을 본다고, 어떤 놀라운 방송을 본다고 경이로움이 샘솟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보려는 시선이 생겨야 그런 것들이 경이로워지고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방식들을 모두 끊고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진 나로 태어나 보고 싶다 하는 열망, 그래 보자 하는 다짐과 실천이 그런 경이로움들을 만날 수 있는 단계로 나를 한 걸음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궁금증과 호기심, 경이로움, 관찰과 몰입, 그런 것들 하시는 주말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다음 클립으로 다시 뵙겠습니다.